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국회의원의 수상한 땅 투기 의혹 관련 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특정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딸과 형 또 측근까지 모두 4명의 이름을 빌려서 대규모 부지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정 의원의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제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계획 등을 변경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토지들은 소유주가 정 의원뿐만 아니라 정 의원의 딸과 형 등이어서 차명 소유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히 20대인 정 의원 딸은 시세 10억 원에 육박하는 땅을 6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땅의 소유주는 한 건설사였고 건설사는 이 땅을 정 의원의 지인에게, 지인은 딸에게 땅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를 찾아왔더니 받아라 좀 싸게 인허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경찰은 인근의 또 다른 땅 구입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정 의원의 형과 딸의 토지와 붙어있는 땅들의 소유주 2명도 모두 정 의원 지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땅들이 정 의원의 차명재산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정 의원의 용인시장 재임 시절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고 주변 지역에 전원주택이 대거 개발되면서 5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땅 매매 과정을 비롯해 일대 지역 개발 인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경찰은 정 의원이 문제의 땅을 차명으로 그리고 싸게 사들인 뒤 그 앞으로 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는데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 설계를 여러 번 바꾸도록 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전원주택 개발 열기가 뜨거웠던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일대입니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전부터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임 이후 정 의원의 형이 바로 옆에 토지를 구입하고 이번 경찰 조사로 정 의원 지인 명의의 토지까지 연이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공교롭게도 한 건설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정찬민 씨가 국회의원 이제 시장을 하고 있는데 땅 앞으로 땅을 팔아주면 인허가를 좀 빨리빨리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비춘 거죠. 이 건설업체를 위해 시장 비서실이 직접 나서 인허가 민원 해결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소개를 해주면서 해. 그러면 관련 부서에 부드럽게 해주고 빨리빨리 인허가를 좀 조치를 해달라. 용도 변경과 도로 계획 변경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용인시는 정 의원 형과 지인 땅 주변에 도로를 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정 의원 측 땅이 도로에 일부 포함되자 당시 정 시장은 노발대발하며 2번이나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게 전 측근의 설명입니다. 시장이 방방 뜬 거죠.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들어가게 했느냐, 도로를 통해. 자연 녹지였던 정 의원의 땅은 한때 일종 주거용지로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 용인시청이 개입한 정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늘려준 대가로 특정 건설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디서 전화 올 거야? 하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전화 오더라고. 좀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 그게 시작이지. 정찬민 의원 측은 차명 재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개입이 된 게 아니라고요. 전혀 개입된 게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네. 역대 민선 용인시장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무결점 시장으로 불렸던 정찬민 의원. 그 평판이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어제보다 줄었지만 이달 초 200명대까지 내려갔던 걸 감안하면 심상치 않은 확산세입니다.
더구나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마자 확진자가 늘다 보니 정부가 지금의 추세를 지켜보다 다시 단계를 높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교인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이 금지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별로 식사를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확산됐다고 지금 추정되는데. 서울 구로구의 한 약품 유통회사에서도 나흘 전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창문이 작아 자연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함께 사용하는 공용 휴게실에서 음료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선 129명이 누적 확진됐고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도 160명에 달하는 등 기존 집단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체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지난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44명 정도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낮췄던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이번 주말 이동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26일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이날 화이자 백신의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체가 1차로 공급하는 약 6만 명 분량인데 정부는 실제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확정 발표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오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26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세관도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오늘 신속 통관을 위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는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간이나 편명 이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더라고요.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준비 중인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백스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날짜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코백스를 통한 백신 도입에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2월 말에서 3월 초 도입이라는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만큼 공항에서 평택 물류창고를 거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곳의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져 접종이 이뤄집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으로 이미 특례 수입 허가가 난 만큼 곧바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의 준비 작업도 분주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접종자 명단 작성에 착수했고 공장부터 접종 장소까지 운송하는 과정도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북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군경의 삼엄한 경계 속에 코로나19 백신 모형을 실은 5톤 대형 트럭이 출발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군사경찰이 탄 호송 차량 10여 대가 따라붙습니다. 교통사고, 테러, 탈취 시도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의 백신 보관 창고. 이곳에서 백신을 수송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용기마다 부착된 특수 장치를 통해 통합 상황실에서 용기 온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가 72시간 2도실에서 8도실을 정원 유지시킬 수 있는 수송 용기입니다. 소형 트럭에 나눠 실은 백신은 전국 25개 보건소로 수송합니다. 보건소 직원에게 백신을 건네주고
유의사항까지 알려주면 수송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장갑 없이 꺼내시면 안 되고요. 육로 수송이 불가능한 작은 섬은 군 구조 헬기가, 제주도도 기상 악천후 등이 발생하면 군 수송기가 동원됩니다. 특정 시기에 백신 접종이 집중되고 악기상 등 우발 상황 시에도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훈련 대상은 국내 1호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접종해도 안전한 건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백신 접종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를 따집니다. 정부가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한 이유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 정보들이 의심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미 기자가 오해와 진실을 가려서 설명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 측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등의 안전성 평가 결과 대부분 두통과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났지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인 급성 알레르기 반응도 화이자에서 10만 명당 1.87명, 아스트라제네카에선 0.86명으로 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부작용 사례가 더 적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독감 백신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몸살 난 것처럼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 면에서는 어떨까?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95%, 모더나 94.1%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의 효과가 50% 정도임을 감안하면 집단 면역 형성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공급되는 백신들은 예방 효과나 아니면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질병청은 65살 이상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는데 이는 3월 말 미국과 영국의 충분한 접종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근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조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식염수가 들어간 물 백신을 접종한다거나 비밀리에 임상 시험을 하고 이를 은폐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에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인해 결국 전년보다 접종률이 9%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를 거듭 강조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선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싱가포르, 심지어 일본까지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램지어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주장한 램지어 교수 논문을 조목조목 비판한 반박문입니다. 이름을 올린 학자는 모두 5명, 미국 대학 2곳을 비롯해 영국과 싱가포르, 심지어 일본 대학의 학자도 동참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재직 중인 하버드가 아닌 다른 대학의 역사학자 등이 학술적인 공동 반박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자들은 램지어 논문을 검토한 결과 왜곡과 거짓 진술, 오도, 역사 자료의 누락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램지어가 위안소에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램지어는 일본 정부가 위안소에서 착취 등을 막으려 했다며 1938년에 제정된 내무성 지침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해외 식당이나 술집 등에 취업하는 일본인 여성들에게 적용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지침을 제멋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인 역사학자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해당 학술지에 이미 제출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인 반박문이 대여섯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위안부는 강제 모집됐으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要求日方切实的正视和深刻的反省历史，采取负责任的态度，妥善处理慰安妇问题。 미 국무부도 램지어 논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서면 질문에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램지어 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해당 논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사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첫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일부터 사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에 이어 보름 만에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었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 독립성을 해쳤다는 논란에 선을 그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당초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정기 인사 이동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임박한 만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데 서두른 걸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과 앞으로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세계 최초의 관절염 세포 치료제로 각광을 받다가 성분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인보사를 둘러싼 두 가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분 조작에 중대한 결함이 인정되니 제조와 판매 허가를 취소한 게 맞다는 판결.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선 실험 결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개발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결과가 엇갈린 건지 윤수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최초의 관절염 세포 치료제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 케이주. 이미 3천여 명이나 이 약을 쓴 뒤에 개발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의 성분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 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의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식약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고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 임원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코오롱 측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숨기는 등 허위 자료를 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자료만 믿고 부실하게 심사한 식약처가 문제라며 코오롱 임원들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짓 자료에 속은 식약처가 검증을 못했으니 속인 개발사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위법한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계 행위는 전부 다 인정이 됐거든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보사 파문의 첫 재판부터 코오롱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이 한창인 이웅열 전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인보사는 내 아들이라며 각별히 챙겼던 이 전 회장은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숨겨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당내 대선 주자들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전력 낭비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무모한 포퓰리즘 공약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경쟁이 뿌듯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기본소득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피해 지원금 논의에 집중해야지 전 국민 기본소득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쓸데없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지원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 전력을 낭비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본소득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 지사는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기승전 기본소득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앞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자에게도 같은 돈을 주는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다고 깎아내렸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수백조 원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집중 포화에 이재명 지사는 오늘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경쟁이 뿌듯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이냐라는 정말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고 또 제 입장으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비판을 잘 듣고 자신의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비판이든 문제 제기든 또 다른 시각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좀 더 실용 가능하고 현실성 높은, 효율성 높은 정책으로 만드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알래스카만 기본소득을 준다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사대주의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날을 세웠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다른 주자들이 비판할수록 대선 레이스를 주도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러 마찰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서 부의금을 챙겼다는 소식 며칠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구청이 감사를 해보니 동료 공무원은 물론이고 통반장 같은 주민들한테도 연락해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받은 부의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알려 부의금을 챙긴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 씨. 그런데 직장 동료들에게만 가짜 부고를 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 김 씨가 송파구청 관할 통장과 반장 등 주민들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부의를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신다는 내용. 그런데 마지막 줄에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전하라는 집요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부의금을 보낼 때까지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보내면 계속 또 보내면 경조사 자기가 보고 경조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얼굴만 안다고 그래가지고 과하게 보낸 게 있다 이거죠. 민원 처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동네 주민으로서는 돈을 안 보낼 수 없는 노릇. 이 사람이 현장 단속원이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돈을 내려올 거 아니에요, 부주금을. 구청 자체 감사 결과 김 씨의 가짜 부고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은 동료들과 퇴직 공무원, 동네 주민들까지 무려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부의금의 액수는 2,4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부의금을 모두 되돌려주겠다면서도 숙부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며 여전히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돌려주고 싶으니 만나달라 이렇게. 구청 측은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김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3년 전 서울 용화여고의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쪽지를 붙여서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폭로가 전국으로 번졌고 뒤늦게 가해 교사 중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오늘 이 가해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3학년 교실 창문.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영문 표현이 내걸리자 다른 층 1, 2학년 교실에서도 미투, 지켜줄게 같은 문구로 화답합니다. 당시 이 학교 졸업생 5명이 재학 시절 교사들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SNS에서 폭로했더니 후배들 역시 성추행은 여전하다며 고발에 동참한 겁니다. 조사에 나선 교육청이 3명을 해임하는 등 교사 18명을 징계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여성단체가 반발하며 재진정까지 나선 끝에 50대 교사 주모 씨만 첫 폭로 뒤 2년여 만인 작년 5월 겨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10여 차례 학생들을 추행해놓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주 씨는 피해 학생들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졸업한 지 오래돼 일부 기억이 부정확하더라도 본질적인 추행 부분에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느꼈던 분위기의 변화가 너무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용화여고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여성단체들은 담임 교사가 학생 여러 명을 장기간 성추행한 죄질에 비춰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던 검찰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스쿨미투 당시 징계를 받은 다른 가해 교사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이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출생신고도 없이 커오다 친엄마한테 살해돼 사망진단서에 무명으로 돼 있던 8살 소녀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니 사망했더라도 뒤늦게나마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제 무명 대신 행정상의 진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빌라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신고한 친엄마가 범인이었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8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법적 이름이 없어 사망진단서엔 무명녀로 기록돼야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세상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파도 병원을 못 가면 그냥 집에서 모든 걸 견뎌냈었어야 하니까. 담당 검사는 이제라도 아이에게 법적 신분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검사이기 전에 한 딸아이의 아빠로서 되게 이 아이가 이름도 없이 갔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 해준 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나 지자체장이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 아이가 이미 숨져 대신 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아빠 역시 딸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상황. 결국 친엄마가 직접 딸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엄마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아이를 전 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엄마는 자신의 성을 따 딸의 이름을 짓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최근 검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즉시 신고가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친엄마가 구치소에 있는 만큼 검찰은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하는 한편 관할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8살 아이의 짧은 삶은 세상에 기록되기도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나경원, 조은희, 국민의힘의 두 여성 후보가 오늘 1대1 토론을 했는데 나 후보가 섬세하지 않다는 조 후보의 매서운 공격에 나 후보는 1대3으로 싸우는 것 같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TV 토론을 두고선 엇갈린 관전평이 오갔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의 토론에선 조 후보가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나 후보의 선거 구호, 독하게 섬세하게를 작심하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 후보님 공약 전체 예산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전체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지금 저희가 섬세하지 않다는 거죠.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한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조 후보가 구체적인 통계를 들이밀며 압박하자 나 후보는 그건 실무자가 알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더 섬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숫자 세세한 거는 사실은 이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잘 알면 됩니다. 제가 실무자다. 계속되는 속사포 공격의 나 후보는 당내 지지도 1위에 대한 협공이냐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조은희 후보 지난번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할 때랑 사뭇 다르시군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1대3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오신환 예비후보의 토론에선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장이니까 입장을 그렇게 견지를 하겠다. 시장이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럼 또다시 주민투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어제 TV 토론에 대한 엇갈린 관전평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안 후보의 언어 사용 능력이 대단히 진전됐다고 칭찬하며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것을 정중히 사과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철새들의 넋두리 한마당이자 도토리 키재기의 향연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더 나은 노동자의 삶, 그리고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백기환 선생이 오늘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던 백 선생의 마지막 길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흩날리는 백발머리와 검은 두루마기.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백기환 선생은 모두가 기억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앞장서고 다른 이가 따르는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고인이 몸담았던 연구소와 집회 현장이 되곤 했던 서울 도심을 사례로 지나 도착한 서울광장.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배웅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 빛을 갚는 느낌이랄까. 백기환 선생과 함께 엄혹했던 독재의 그늘을 헤쳐온 이들은 채울 수 없는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집회 장소에 가서 어디에 앉을까요? 눈을 감기 전 보름에 걸쳐 마지막 정신을 모아 남긴 네 글자는 노동해방. 비정규직 철폐와 복직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도 그의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평소에서도 저희들을 잊지 않고 늘 경제 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망자를 보내는 저희 노동자로서 한없이 슬프고. 백기환 선생은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한가운데로 갑자기 사다리차가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의 쉼터와 어린이집까지 덮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한 쉼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거대한 사다리가 쉼터 천장을 덮치며 쓰러집니다. 단지 내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단지 전체가 다 울릴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이 아파트 20층에 이사 작업 중이던 사다리가 단지 한가운데로 넘어졌습니다. 사다리가 덮친 곳은 주민 쉼터와 바로 옆 어린이집. 다행히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 코로나라서 밖에 외부 활동이 지금 없어요. 사다리차 운전자 측은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사다리가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람 안 불다가 돌풍 불었어요. 접는 중에 바람 부니까 핵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고 당시 사다리차를 쓰러뜨릴 강풍이 불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풍향과 풍속을 확인해 본 결과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인 만큼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하지만 관할구청은 이삿짐 차량 관련 사고는 안전점검 사항이 아니라며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미국 나사가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이 7개월의 비행 끝에 오늘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아내고 언젠가 인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데요. 정진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5, 4, engine ignition, 2, 1, 0. 지난해 7월 발사된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오늘 새벽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공포의 7분. 탐사선 혼자 낙하산을 펴고 역추진 로켓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5시 55분, 퍼시비어런스가 트위터에 무사히 착륙이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스크를 쓴 나사 연구팀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나사의 착륙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I got a phone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is first words were, "Congratulations, man." 퍼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30억 년 전쯤에는 강물이 흐르던 삼각주로 추정됩니다. 탐사 목표는 화성에 언젠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화성이 따뜻하고 물이 흘렀을 때 정말 고대의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가장 주목되는 건 목시라는 특수장비입니다. 화성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장비입니다. 언젠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려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But also preparing for eventual human missions to Mars. And so this is one step along the way of our journey to accomplish that goal. 지난주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이 화성 궤도에 탐사선을 진입시켰고 중국은 내친 김에 5월 착륙도 시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앞다퉈 화성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의 학교폭력 문제가 현역 선수와 감독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12년 전 피해자였던 박철우 선수가 가해자 KB 이상열 감독을 공개 비판한 건데요.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12년 전 국가대표팀 내 구타 사건 피해자였던 박철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손바닥으로 가격을 하시고 가해자였던 이상열 당시 대표팀 코치는 자격정지 징계 등으로 프로 무대를 떠났다가 지난해 KB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상열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한 질문에 징계 해제 후 프로에 오기까지 9년이나 걸린 자신을 빗대 인과응보란 말을 했지만 피해자 박철우는 SNS를 통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린 뒤 KB 감독이 됐을 때도 현장에서 마주칠 때도 힘들었는데 기사를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상열 감독과 KB 구단까지 비판했습니다. 또 이상열 감독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감정이 남아있겠냐며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사과를 바라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스포츠계에서 좀 이런 폭력 문제는 이제 좀 더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상열 감독은 말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일을 다시 꺼낸 것 자체가 실수였다며 박철우에게 다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배구의 학교폭력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삼성화재 박상아에게 21년 전 14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A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박상아가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가담한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동자는 아니고 같이 절 때린 건 사실이잖아요. 괴롭히고. 제가 원래 남자 배우 진짜 아예 안 보거든요. 내 아들이 틀어놓은 거예요. 그거 딴 거 틀으라고 막 화내니까 왜 그러냐고. 하지만 박상아 본인은 가해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박상아를 경기에 출전시키지는 않겠지만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대면 면담을 통해 사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브라질 프로축구에서 나온 초장거리 골입니다. 골키퍼가 나와 있는 틈을 제대로 노렸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초반과 후반의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아닌 낮 기온이 영하 5.2도에 머물 정도로 추위가 심했는데요. 이번 주말 날이 적당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온이 급격히 오르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이 15도, 대구 21도까지 치솟을 전망인데요. 극심한 기온 변화에 컨디션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산불 위험성도 큰데요. 대형 산불 경보가 발령된 영동 지방에서는 대기가 바짝 메마른 데다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양양과 고성에는 순간 시속 130km의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내일까지도 건조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소식도 있는데요.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내일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영상 2도, 대구 영상 4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등 전국이 15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가 들어 반짝 영향을 주겠고요. 미세먼지도 옅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